한시 자유로운 여행 24번째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오늘은 오학 중에 남학 형산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산을 오르는데 도와주실 분은 지난번 화산을 올라갈 때 도와주셨던 유우석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개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석은 772년에서 842년까지 사신 분인데 자는 몽득이고 하남 낙양 사람입니다. 정원 9년, 그러니까 793년에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유종원과 함께 진사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박학괭사과에 합격해서 감찰어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영정연간에는 왕숙문의 그 혁신운동에 참가했다가 연주자사, 또 나중에 낭주사마로 좌천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재상이었던 배도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만년에 그 태자의 스승인, 그 선생인 태자빈객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세 사람들이 유빈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유우석은 그 백거이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백거이가 그의 시제가 탁월해서 그를 시의 호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우석의 시의 내용은 시사와 민생의 고통을 반영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문은 옛사람의 우수한 문학 유산을 계승하면서 민간 문학의 정수를 잘 흡취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 품격, 문학 품격을 형성했다고 평해집니다. 그리고 유우석은 그 시도시지만 루실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장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유우석의 망형산이라는 그 형산을 노래한 시들이 많습니다만 또 이 유우석의 망형산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기 전에 먼저 형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우리가 조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산, 이 저울 때 형자의 그 형산입니다. 우리가 균형할 때 형자죠. 형산은 또 남학 또는 수학, 남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숫자는 목숨 숫자, 오래 산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오래 사시는 거를 오래 살고 복을 받으라는 걸 할 때 수비 남산이요. 목숨은 수명은 남산처럼 오래 살고 복이요 동해라. 복은 동해처럼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산이 형산입니다. 산의 주요한 부분은 호남성 형양시 남학구에서 또 현과 형양현 동부 사이에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쓰여진 감석 성경이라는 그 책의 기록에 의하자면 하늘에 그 별자리가 있는데 28수가 있어요. 28개 별자리 가운데 남방 쪽에 진성이라고 있어요. 진성의 날개 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저울대 형자를 써서 형산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요. 제가 오학을 다 가봤는데 다 형산을 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형산이라고 이제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형산의 주봉은 회안봉과 추경봉 그리고 자계봉, 악록산 등이 있습니다. 형산은 중국 그 유명한 도교와 그 불교 성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화산에도 있고 저쪽 뭐 태산, 항산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만은 이 형산에도 굉장히 많은데 산 주변에 무려 200여 곳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형산은 상고시기, 아주 오랜 예전 시기, 그러니까 거의 신화 전설 시기죠. 요임금이 그리고 또 순임금이 천하를 순수하다가 천하를 이게 옛날 천자들이 한 5년에 한 번씩 천하를 순수한다고 그래요. 돌아보다가 여기서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우임금은 잘 아시죠? 치산치수를 했다고 하는 우임금, 우왕이 말을 잡아서 이게 홍수를 막는 방법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말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바로 이 형산입니다. 그리고 형산의 산신은 민간에서 숭배하는 불의 신, 축용신입니다. 그는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때 황제는 누르황자 황제입니다. 오제, 그 사망 오제 중에 한 사람인, 명에 따라서 형산을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형산에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산에는 축용봉이라는 봉우리도 있죠. 그리고 그를, 축용을 남학성제, 남학의 성스러운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유우석 선생의 망형산, 형산을 바라보며라는 시를 보면서 한번 형산을 둘러보겠습니다. 동남의계비요 유학자주석이라, 전당 축용거 상불주조행이라, 청명결정기하여 방박선지맥이라, 환문 부촌음이 능치미천택이라. 예, 이 시는 8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율시는 그러면 잘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오원율시라고 하겠는데, 이것이 또 평칙이나 이런 걸 다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원고시로 분류합니다. 입성 맥운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2, 4, 6, 8, 9가 운자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석, 돌석자, 네 번째 핵, 날개 핵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맥을 잡다 할 때 맥, 그 다음에 맨 뒤에 택, 석, 핵, 맥, 택. 우리 음으로 해도 어떤 그 운이 비슷한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 여기서 동남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동남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남은 의자가 이렇게 기댈 의자가 되는데, 치우쳐서 기대가지고 기울어져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자가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덮을개, 뚜껑개도 되지만 여기선 의미 없는 허사로 쓰였습니다. 그냥 대개 낮아서, 동남 쪽은 지형이 기울어져서 되게 낮아서, 예. 중국이 지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형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디가 높습니까? 동고서저형이죠.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들은 다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저쪽에 그 형산강, 태화강 그것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국의 지형은 서고동저입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강들이 동쪽으로 흘러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그 서해, 황해 쪽으로 흘러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동남의 계비, 동남방의 지형은 기울어져 되게 낮은데 유악자주석이라. 유자는 그냥 발어사예요. 악은 이때 높은 산인데 이 바로 형산을 가리키는 거죠. 오직 이 형산이 자는 그 어디에 힘입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담당하다, 맡고 있다라는 게, 주석은 지주석이에요. 딱 기둥과 같은. 형산만이 높아서 대주의 지주가 되었네. 그러니까 다 낮은데 형산이 우뚝 솟아서 어떤 기둥처럼 받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당 축용거 상불 주조핵이라. 그 형산 앞쪽에는 축용, 이거는 축용신도 되지만 축용봉입니다. 말하자면은 축용이 그 형산과 관련 있는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용봉이 약 해발 1290m나 되는데, 전설에 의하자면 상고시대 축용씨가 죽은 뒤에 이곳에 장사를 지냈다고 그래서 이제 축용봉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축용봉이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상불, 위로 불자가
이거 밀어 제친다, 뭐 떨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조핵, 주조하면 붉은 새지요. 우리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고대에 음양오행에 따라서 좌측인 그 동쪽을 좌라고 그러는데 거긴 뭐라고 그러죠? 청룡이 있죠. 좌청룡, 우백호. 그럼 서쪽이 백호예요. 흰 호랑이. 동쪽이 청룡이고 북은 현무, 검은 그런 그 현무가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남주작. 이 참새 작자를 쓰기도 합니다. 남주작.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뭐 황룡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조는 남방이니까 여기가 형산이 남방을 별자리, 남방의 별자리의 명칭이 주조라는 그 별자리가 있는데 그거 주조의 날개 부분을 이 형산이 확 밀어 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청명결정기하야 방박선지맥이라 청명은 푸를 청자에 이게 이제 어두울 명자도 되고 그런데 청명은 뭐냐?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저 높은 하늘이 맺는다. 정기를 맺어서 푸른 하늘이 정기를 맺는데 어디에다가요? 이 산에. 이 산이 높아서 푸른 하늘과 딱 맞닿아 있으니까 푸른 하늘이 이 산에다 정기를 맺어주어서 그 기운이 어떻게 되냐? 방박선지맥이라. 방박이라는 말이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방박은 기세가 당당한 모양입니다. 아주 기세가 당당하게 땅 지맥으로 쫙 그것이 항산의 기운이 펼쳐나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기세당당하게 대지의 맥락을 펼쳐 보이는구나. 마지막 연 보겠습니다. 환문부초놈이 능치미천택이라. 이 환자는 뭐 돌아갈 환자도 되지만 내가 오히려 전해 듣건데 문자는 전해 들었는데 부촌음이 부는 원래 피부할 때 부자고 촌자는 마디촌자예요. 그런데 이 부촌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고대의 도량형이라고 그러면 뭐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킬로미터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부촌은. 음은 뭐예요? 그늘 음자지만 음기, 운기, 구름 기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전해 듣건데 항산이 아니죠. 형산에 있는 자그마한 구름 기운이 그것이 모여서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래서 비가 되고 이슬이 되어서 능이 쭉 펼쳐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뭐를? 미천택. 이 미자는 넓을 미, 아주 두루 그런 뜻이에요. 온 천하를 두루 윤택하게 해 주고도 남는다네. 그런 얘기를 이제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항산의 그 작은 구름이 그 온 천하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들었다네.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원래 남학 형산을 제재로 한 산수시입니다. 시인 그 유우석은 형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형산이 높고 크며 웅혼한 기상을 가진 데다가 그 안에 신비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중국 동남 지역의 낮은 지세를 말하며 그 위에 쭉 형산이 솟아서 하늘을 떠받치는 지주석처럼 솟아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산의 크고 높음과 웅장한 아름다움을 이 동남 지역의 낮은 지세와 대비해서 쫙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연에서는 추경과 주조의 신화와 전설을 운용해서 형산의 우뚝 솟은 우용에다가 거기에 이제 길한 어떤 길하고 상서로운 것과 신비한 영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더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형산의 산맥과 하늘이 맞닿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푸른 하늘이 산에 정기를 맺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를 받은 산이 다시 그 기운을 너른 대지를 향해서 쫙 기세당당하게 펼쳐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형산의 높은 산의 기세와 상응하는 신성한 속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형산의 신비로움과 생기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연에서는 이 산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구름 기운이,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이 모여서 구름이 이제 비를 내려 능히 온 천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형산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역량 가운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을 주는 부분을 잘 드러내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우석이 평소에 늘 민생과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잘 은연중에 이 식구에서도 표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형산까지 봤고, 다음에는 한가운데 있는 중악 숭산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